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인사행정론에서 공직의 분류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맨 마지막 대목에서 이제 봤던 게 3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방형직이, 공모직이 뭐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표로 잠깐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인사행정제도가 이제 어떻게 됐었어요?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제도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계급제 그리고 이제 직업공무원제인데 직업공무원제 요거를 기반으로 두면서 요거 이제 기반을 두고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직위분류제 요거에 이제 어때요? 요소가 이제 도입이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폐쇄형 인사 시스템이에요. 폐쇄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플러스 직위분류제 요소다 그랬을 때는 좀 이제, 개방형 같은 것들 있잖아요. 원래가. 개방형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이게 미약한 거죠. 요거는 이제 요소만 있는 거고 얘는 기본이고 그죠? 근데 이제 이 속에서 개방형의 이제 특징에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가 된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에 대해서 봤을 때 개방형 직위 그리고 이제 공모직위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각각 이제 어떻게 됐었냐면은 고위공무원단 있잖아요. 고위공무원단 이렇게 되면 고위공무원단에서는 개방형 직위를 20%까지 두고 공모직위를 30%까지 둘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부처 자율로 이제 맡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장급 직위가 있죠. 과장급 직위가 있는데 여기는 20%입니다. 20%. 그래서 여기 고위공무원단하고 이렇게 과장급직이 있잖아요. 고위공무원단하고 과장급직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둘을 묶으면 여기는 국가공무원이라고 이제 딱 떠올리시면 돼요. 이제 국가직 공무원이 됐을 때 거기에서 이제 고위공무원단이다 그러면은 고위공무원단은 1에서 3급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이제 1에서 3급인데 사실은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실장급 공무원하고 국장급 공무원이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실장, 국장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장급이다 그랬을 때는 통상 한 3급 정도, 3급, 4급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과장급인 거예요. 과장급. 이래가지고 국가공무원에서 이렇게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가 많이 도입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개방형 직위다 그랬을 때는 뭐라 그랬었냐면 여기는 이제 공직의 내부나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공직 내부 또는 외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공직의 내부나 또는 이제 외부가 돼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공무원이 아니었던 사람도 이 개방형 직위에는 응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개방형 직위 같은 경우에 공직 내부 또는 외부라고 했잖아요. 공직 내부 아니나 바깥에 있는 사람 그렇게 데리고 오다 보니까 여기는 앞으로 영원히 공무원을 하세요. 퇴직할 때까지 60살까지 보장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이제 임기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임기제 공무원. 직업 공무원이 될 수가 없고 임기제 공무원. 그러니까 원래 공직 내부에 있던 사람이 또 이 자리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어때요? 공직 내부에 있는 사람이 이 자리로 가게 되면은 자기는 이제 이 직업 공무원이 아니라 여기 원래 직업 공무원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자리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특징이 개방형 직위고 공모직이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공직 내부에서만 임용이 가능하다 그랬었어요. 그죠? 공직 내부에서만 임용이 가능한데 단 공직 내부지만은 여기 이제 그 조직의 내부나 또는 외부. 그러니까 요거 지금 이제 임용을 하려고 하는 그 세부적인 조직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의 내부의 사람을 데리고 가도 되고 외부의 사람을 또 데리고 와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공직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업공무원제가 보장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공모직위는 직업공무원제가 보장이 되는 것이고 개방형직위는 직업공무원제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가 가장 좀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업공무원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부처 자율이라고 했으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국가공무원 말고 지방공무원에서도 여기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광역하고 이제 이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에서 5급,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는 몇 급이었어요? 2에서 5급. 왜 기초자치단체는 1급을 뺐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테지만은 기초자치단체는 1급이 없어요. 없다고 보면 돼요. 그 고위 공무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2에서 5급이면은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이제 고위직들 커버가 되고, 광역은 1급이 있으니까 1급에서 5급 이렇게 이제 묶어주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개방형직이 10%까지 요 자리에 해당되는데 10%까지는 개방형직위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문호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공모직위는 어떻게 되냐? 없다. 공모직위가 없다는 거에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공모직위가 없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에 없는 게, 앞에서 또 우리 고위공무원 단이 없다 그랬잖아요. 고위공무원 단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또 공모직위도 없다. 근데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 뭐 보면은 기초자치단체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상남도 산청군이다. 그러면은 작은 군이잖아요. 작은 군인데 별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별도에 있잖아요. 군으로서의 독자적인 법인이 되는 겁니다. 독자적인 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단위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공무원이 되면은 그 단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공모직위를 할 정도로 이 높은 요 안에 들어가는 공무원들 많겠어요?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는데 뭘 공모를 해? 공모를 할 정도가 되려면 그래도 인재풀이 쭉 있어야지 뭘 공모를 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뭐 수원시, 고양시, 뭐 이런 창원시 이런 데들 큰 도시들이 있죠. 큰 도시들이 있지만 거기도 공모직위를 할 정도로 여기 위에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막 군단위 이런 데 가면은 그게 되겠냐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군단위 가면은 부군수 있죠. 부군수가 한 4급 됩니다. 부군수가 한 4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없다니까, 이 고위직에. 그래가지고 공모직위가 없어요. 이렇게 딱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없어서 못한다. 없어서 고위 공무원 단도 못하고, 그 다음에 공모직위 할 정도의 인재풀이 안 나온다. 이렇게, 그죠? 조직의 내부, 외부에서 사람들 끌어들이라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또 대원칙은 이런 거예요. 경기도 고양시 공무원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원하면은 어디 저기 양평군 공무원이 되거나,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게 안 돼요. 왜냐면은 다 개별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나드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인재풀이 작구나 이렇게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알아두셨으면 해서, 뭐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우리가 또 이렇게 막판 또 저 시간에 밀려가지고 빠르게 이제 종료를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임기제 공무원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밑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임기제 공무원에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요. 임기제 공무원은 여러분 그 임기가 몇 년 되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은요 2년 이상을 주고, 그런데 5년보다는 짧아야 됩니다. 5년까지예요 최대 임기.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더 하기를 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이제 재임용을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임기를 막 10년씩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2년에서 5년 이렇게 되어 있고,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관련해서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라고 따로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임기제까지 붙어 있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시 임기제 공무원은 이제 빈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이제 아주 이제 한시적으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이제 임기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1년 이내 기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요 이걸 한번 좀 볼게요. 또 뭘 보냐면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데 자 인사청문회 제도다 그랬을 때는 얘는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데 아주 많이 나오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왔다 하면은 잘못하면 막 후벼 파버리니까 이게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는지를 그래가지고 한번 좀 볼까요?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있잖아요. 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가가 이제 돼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장관들이 말이에요. 장관들이 국민의 대표가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는 뭐 이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렇게 뭐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 국민의 대표고 주인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주인일 때 우리가 선거를 통해 당선시켜주는 사람들이 대리인이에요.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리인인데 그 대리인인 대통령의 또다시 대리인인 게 장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중 대리죠. 대리의 대리예요. 대리의 대리. 알겠나요? 대리의 대리인데 대리의 대리면 국민이 직접 대리를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굉장히 중차대한 일들, 중요한 결정들 다 내린다 이 말이야. 그 중요한 결정들 다 내리는데 말이지. 그런데 그냥 그가 이거 대충 아무나 그냥 가서 해도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국민이 봤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사람 괜찮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괜찮겠다 하는 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됐다. 그래서 뭐 총리 같은 사람이 인사청문회제도가 먼저 이제 실시되다가 장관급까지 이제 늘어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야당의 요구가 있었고요. 야당의 요구를 받았는데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에피소드가 야당에서 장관급 인사할 때까지도 인사청문회 하자라고 이제 야당이 요구하니까 여당 쪽에서 이제 반대했습니다. 응? 인사권을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려고 저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맞섰는데 그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더니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야 그거 그냥 해줘라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막 걸러지고 이러면 사람을 쓰기가 좀 어렵다 보고를 하니까 괜찮다 야 뭐 그저 우리도 힘들겠지만은 지그들이 그 집권하면은 지그들은 안 힘들겠냐 해줘라 뭐 이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그걸 수용을 해가지고 제도가 딱 도입이 됐는데 실제로 도입이 되고 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 수급이 너무 어려워졌어. 실제 그거는 뭐 누가 집권을 하든 간에 계속 좀 골치가 좀 아파요. 이게 그럼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10년간 9년이지 9년간 그 저 반대쪽에서 집권했잖아요. 그때 많이 애를 먹었어요. 심지어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세월호 사건이 나가지고 이제 문책성 인사를 하잖아요. 문책성 인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국무총리도 이제 사퇴하겠다라고 밝히고 대통령은 사퇴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정도의 큰 사건이 벌어지니 이제 국무총리 같은 사람들이 원래 총대 메고 사퇴를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라도. 근데 국무총리가 사퇴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일화가 있어. 총리실 직원들이 이 사람이 이제 갈 사람이니까 뭐 또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이제 대우해 줬는데 나중에 총리를 구하다 못 구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컴백했어요. 사퇴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수순을 밟다가 새로운 사람을 못 구했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통과시킬 만한 어떤 그 자신감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 사람이 나갈 거다라고 했다가 다시 재신임 뭐 이런 걸로 다시 돌아와서 국무총리실 직원들이 엄청 그 애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살랑살랑 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진짜로 충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좀 티가 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일화도 이제 남아 있을 만큼 이 총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요. 총리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장관들은 또 숫자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원래 우리가 이제 장관이 되는 루트가 크게 보면 한 3가지쯤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공무원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장관까지 가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장관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 말고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장관, 정치인들이 가서 장관을 하는 거예요. 이 역관제 같은 성격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또 이제 대학 교수 정도 되는 학자, 전문가 그룹이 가서 박사를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그것도 역관이 좀 있죠. 왜냐면은 뭐 대선 같은 거 할 때 그 교수들이 뒤에 탁 붙어가지고 이렇게 정책 자문해주고 뭐 이런 게 이제 역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루트들이 있는데, 아무리 구하려 그래도 잘 안 구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구하려 그래도, 왜냐면은 장관님 인사청문회에서 탈탈 털리잖아요. 조국 전 장관 케이스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죠? 맘먹고 그때는 막 털어가지고 별의별 걸 다 털었잖아요. 조금 이제 시간이, 아직 뭐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뭐 애가 뭐 어디 가서 저 지방대학에서 표창장, 엄마가 다니는 지방대학 표창장을 받았는데 뭐 그거를 뭐 어떻게 했다는 둥 저때 뭐 그런 얘기까지,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뭐 국가의 무슨 뭐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뭐 그런 건가? 글쎄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람 뭐 누가 있겠어요. 야, 너 저번에 무단횡단 한번 했더라, 이런 걸로 걸어서 넌 장관이 안 돼. 안 하면 좋지만 그 뭐 사소한 티끌까지도 다 긁어내려고 그러면 사람이 뭐 티끌이 없는 사람이 뭐 있겠어요. 그죠? 뭐 그러다가 당신 담배 피는데 담배째가 바닥에 떨어졌다. 어떻게 장관 후보자가 길거리에다 담배째를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행위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다 사람들이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을 아주 중차지하게 이제 근본적인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사회 질서를 해쳤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얘기들보다, 본질적인 얘기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너무 확장이 되면은 사람을 못 구하는 문제가 생겨요. 다 좋은데 사람을 못 구해요. 그래서 그 저기 뭐죠? 그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을 50명 정도 후보자를 다 컨택했는데 다 고사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중소벤처기업부 만들어서 여기는 중소기업인이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컨택을 했고, 뭐 그중에 백종원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런데 다 고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뭐 장관 잠깐 하려고 인사청문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개 털리듯이 탈탈 털리면, 특히 그 기업하는 사람들, 아까 말했잖아요. 현실 속에서 기업을 하면은 이거는 뭐 걸려면 걸을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도 세금 내야 되는데 깜빡하고 세금을 못 냈어. 못 냈는데 나중에 냈지. 근데 그런 거 갖다가 문제 삼아가지고 세금도 제때 안 내는 사람이 장관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업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할 말 없지. 뭐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거 뭐 어떻게 제때 세금도 안 내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공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 문제를 삼는데 삼으면 삼아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히 기업만 스크래치 나가지고 착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너무 꼼꼼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사람 구하기 어려워. 지금은 장관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뭐 기업을 안 하더라도 뭐 교수 이런 사람도 가가지고 탈탈 털려가지고 집안이 뭐 완전히 뭐 온천하에 그리고 다 공개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원래 취지의 장점을 생각해 보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공직자로서의 자질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들여다보는 제도죠. 자, 그런 제도인데, 인사청문회 제도, 그래서 대상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은, 대상자를 보면은 인사청문회 대상자는요, 기본적으로 인사청문 대상자는 누가 있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도 여기 또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라든가 감사원장이라든가 또 누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국회가 동의해줘야 되는 자리도 있다 그랬잖아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장, 헌재소장이 있어요. 헌재소장.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있냐면은 국회에서 직접 선출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가 직접 선출해 주는 자리들이 누가 있냐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이 있죠. 헌법재판관 중에 3인을 국회가 선출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이 있는데 위원 3인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대상이에요.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대상에 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묶어서 보면,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은, 여기까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냐면, 인사청문 특위,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 특위 대상이에요. 인사청문회를 여는데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사청문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라고 알아요? 국회의원 300명 뽑아놓으면 300명이 맨날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회의하고 결정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그 결정이 나갔어? 그 정도 사람 모이면 난상이지 완전히. 그래서 다 모여서 그런 토론하기는 어렵고, 그래갖고 이걸 이제 상임위원회라 그래서 항상 이제 모여서 활동한다. 뭐 이런 위원회인데 한 20명 안팎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자기네들 분야, 영역을 쪼개받아서 그거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거에 관련해서 견제도 하고, 행정부 견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법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또 그게 있고,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특별위원회, 요거는 일시적으로 잠깐 활동하고 해체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위원회를 일부러 만들어서, 인사청문회만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요 사안을 다뤄야 된다, 인사청문회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자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건 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 하고 저런 식으로 하냐?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건 어차피 여기까지 다 하면, 이게 국회의원 전체 300명이 본회의장에서 다 모이는 본회의장 있죠. 여러분들 많이 보는, TV에서 많이 보는 그 장면. 그 본회의장에서 결국에는 표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표결해야 되는 거예요. 표결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전체 국회의원이 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특정한 한 군데 상임위원회가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국회 전체적으로 다뤄봐야 돼 라고 해가지고 이 대상자들은 이제 따로 인사청문 특위를 연다. 그러면 그러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느냐,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장관, 각 부의 장관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국무위원인 거죠. 국무위원으로서 각 부 장관, 이 사람들이 이제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입니다. 대상자들이고, 이 사람들 말고도 인사청문회를 또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 위원회 위원장들도 있어요. 장관급 위원장들 있잖아요. 장관급 위원장이나 국가보훈처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장관급 위원장이나 혹은 뭐 처장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처장 등인데, 그런데 처장 일부라고 할게요. 왜냐면 안 받는 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우리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장관급이고 부위원장이 3명이나 돼요. 부위원장이 3명이나 되는 이게 거대 조직인데,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요, 거대 조직인데, 그런데 여기가 있죠.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관급이 3명 정도 되면 거대 조직이에요. 거대 조직인데도 여기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런 이제 특성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장관급 위원장이라고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고, 그건 어떻게 구분하냐? 개별법으로 다 그 명시가 돼 있어요. 인사청문회 실시해야 된다, 이런 게 명시되어 있어야 인사청문 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사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꼭 구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대략 이런 정도 선에서 좀 보시고 일단은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요. 검찰총장. 검찰총장은 보세요. 검찰총장이면은 이 사람은 이제 검찰청이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검찰청이 따로 있죠. 검찰청. 검찰청이라고 법무부 산하에 있는 청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이름도 청장이라고 안 하고 총장이라 그래. 아, 여러분 그거 봤어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됐다네. 그 얘기 했나? 질병관리청이 됐어요. 그죠? 청이 됐는데 거기 청장이라 하잖아요. 질병관리총장이라 그래요? 청장이라 그러는데 검찰만 총장이라 그래. 그리고 급도요. 차관급이거든요. 원래 청장은. 근데 여기는 장관급이에요. 검찰청에는요. 차관급 겁내 많아요. 차관급이 다 따지면 50명 가까이 돼. 50명쯤 돼. 그러니까 저 지역에 있잖아요. 지역의 지방검찰청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차관급 뭐 이런 식의 대우를 받아가지고 엄청 높아. 엄청 높은데 그 검찰총장이 여기 이제 인사청문회 대상이고 차관급인데 인사청문회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경찰청장. 경찰청장이 있고 그 다음에요. 국세청장이 있어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대상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권력기관이어서 그런데 우리가 4대 권력기관 그러면 이거에다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국정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됩니다. 국정원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여기는 어디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냐면 여기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18개 상임위원회가 있거든요. 17개 플러스 1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그렇게 있는데 왜 플러스 1인지는 나중에 재무행정론 공부하면 알아요.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요 이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의 어떤 그 효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제 국회 표결 시 국회 표결이 필요한 자리 있었잖아요. 국회 표결까지 필요한 자리들이 여기였는데 여기 위에 지금 여기 인사청문 특위에서 하는 거. 자, 여기 특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는 표결까지 가는 거고 요 밑에는 여긴 표결이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청문 보고서 채택이에요. 여기는 그냥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거예요. 보고서 채택인데 청문 보고서 채택인데 여기서 이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데 이게 이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이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이 여부를 따지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게 요게 그냥 표결 없이 국회 의사만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달하냐? 이걸 채택해 갖고 대통령한테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임명권자니까 대통령한테 보냅니다. 네. 그래서 자, 인사청문회 국회 표결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국회 표결을 하게 되면은요. 표결에서 이제 요게 이제 가부가 되잖아요. 가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임명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임명 가능 이제 동의가 있었던 거죠. 동의를 받은 거죠. 그런데 부가 되면은 임명이 안 됩니다. 임명 불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국회가 기본적인 방향을 딱 잡아주고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국회가 기본적인 방향을 딱 잡아서 결정해 주는 방법이고 그런데 이제 국회 표결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단지 인사청문 보고서 만 채택하는 경우 채택 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이제 대통령에게 이게 보고가 들어가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는데 대통령은 있잖아요. 단 기속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기속력은 없다. 그러니까 부적격으로 올라가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으면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대통령 임명하면 돼요. 그냥 부적격이지만 임명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중에 이 장관급에다가 인사청문회 도입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거의 초기였는데
그때 이제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올라와요. 당시 국회의원이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올라왔는데 그 같은 편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같은 편조차.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같은 편이 그 의원이 더 많아서 과반이 딱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그냥 순탄하게 갈 수도 있었지만은 같은 편에서도 사람들이 뭔가 이 태도의 문제 같은 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걸린 게 없어요. 걸린 게 딱 하나 있다면은 그 인사청문회 할 때 그 적십자비를 제때 안 냈는데 이거 왜 안 냈냐고 이렇게 추궁받은 게 있고 아니 그래 제때는 못 냈지만은 나중에 그거 한번 냈다 나중에 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적십자비 알아요? 대한적십자비 세금이 아닙니다. 대한적십자사에 후원해 주라고 오는 게 있어 집에.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그런 거 후보자로서 그런 걸 안 내면 됩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뭘 털어봐도 나온 거는 별로 없었어요. 나온 건 없었는데 근데 그걸 또 냈어. 낸 게 더 웃겼었죠 나는. 그럼 뭘 안 내도 되거든요. 안 내도 되는데 저도 내야지 마음 먹고 까먹고 안 내고 막 거의 그랬는데 그거는 뭐 다 자율이에요. 내든 안 내든. 근데 그런 것까지도 냈더라고. 그러긴 했는데 이제 동료 의원들이 싫어하는 거야. 여당 의원들까지도. 왜 싫어하나 이렇게 보니까 여당 의원들한테도 따박따박 이제 당신 잘못됐다 이런 거를 맨날 지적하고 정당이 민주주의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정당은 문제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 저기 뭐죠 그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나 봐. 그리고 여러분들 TV에서 봐서 알지만 논리 정연하잖아요. 부지런하게 준비 딱 해가지고 딱 하니까 같은 당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자기네 당내 회의하고 나오다가 어떤 사람이 참 옳은 얘기 같기는 한데 참 어떻게 말을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냐 이런 식의 이제 평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퇴로를 안 열어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얘기할 때 상대방이 그래도 수긍하고 물러설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줘야 되는데 너는 이런 점이 잘못됐어 그러고 뭐 100가지를 쭉 얘기해 주면은 이 사람 완전 개쪽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이제 좀 같은 편이어도 반발심이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 TV 나오고 그러면서 많이 이미지가 부드러워진 거예요. 옛날엔 되게 까칠한 이미지였어. 최근에 뭐 어떤 여성 의원이 뭐 드레스 입고 가고 막 이래가지고 왜 원피스 입고 가고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원조가 그 양반이야. 그 양반 맨 처음에 국회의원 선서하러 갈 때 백바지 입고 막 가가지고 백바지 청바지 입고 가가지고 선서하겠다 그랬더니 쫓겨났어. 그 다음에 다시 정장 입고 가서 선서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약간 좀 이제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국회 여당 의원이 더 많은데도 이건 장관이니까 여기죠 소관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받았는데 부적격 보고서가 올라가 버렸어. 같은 편이 더 많은데도 부적격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그 부적격 보고서 올라갔지만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내가 봐도 그 유시민 씨가 요즘에 보면 너무 이게 너무 뭐 시니컬하고 그 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거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임명을 해버려.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임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회가 얘기했는데 명분이 좀 필요하니까 같이 뭐 이제 욕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임명을 해. 이 사람 필요하다 그러고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속력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불채택이 될 때도 있어요. 국회에서 여당 야당의 입장이 달라가지고 그럴 때도 원래 채택용 보고서와 그 다음에 불채택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두 개가 다 올라가도 되거든요. 적격이다 부적격이다가 두 개가 다 올라가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좀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그 기한이 있으니까 기한 내에 이게 보고서 안 올라오면 재차 요청을 해요. 보고서 올려줘라. 재차 요청을 하는데도 안 올라오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 강행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거의 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해가지고 제대로 보고서 채택된 경우보다 안 된 경우가 더 많아 보일 만큼 되게 있잖아요. 뭐 보고서 채택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많이 그래. 그래서 야당이 협조해줘야 될 것도 협조 안 해주는 경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다 걸어가지고 문제를 막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법무부 장관도 그렇잖아요. 뭐 휴가를 뭐 어떻게 썼네 만에
가만 들여다보니까 가능한 절차를 한 것 같긴 해. 그런데 그 사이에서 행정적인 뭐 좀 약간 뭐 이렇게 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옛날에 이제 여야가 관계가 좋을 때는 뭐라고도 하면서도 그래 앞으로 조심하고 도덕성에서 좀 흠결이 없도록 똑바로 좀 해라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아니 저 애가 휴가 나가지고 수술 받은 거 뭐 실밥 풀으면서 휴가를 연장을 했는데 연장을 잘했냐 못했냐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한 달 동안 싸워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 사실은 국회에서 현안이 많을 텐데 그거 갖고 한 달 동안 싸워야 될 문제는 아닌데 청년들한테 이게 팩트가 어떻든 간에 서로 주장이 충돌하니까 팩트가 어떻든 공정성 문제를 탁 건드리면 이게 여론이 확 식어버리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야당 못 믿겠다. 니네들이 협조해 줄 것도 안 해주고 다 사사건건 이렇게 반대하는데 니네 어떻게 하냐 이런 입장이고 야당 입장은 또 반대겠죠. 야당 입장에서는 니네가 독주하지 않냐. 심지어 지금은 국회에 쪽수도 많으니까 니들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들러리냐 이러면서 또 이제 서운함이 있겠지. 뭐 그래서 그런가 이게 너무 국회에서 이게 뭐 타협이 되고 둥글둥글하게 갈 수 있는 것들까지도 뭐 이제 상대방이 약점일 것 같으면은 그냥 막 작은 것도 막 부풀려 갖고 이만하게 이렇게 하고 이런 경향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도 채택이 잘 안 돼. 채택이 안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완벽하게 아무런 흠결이 안 발견될 수 있겠어요? 원래 여러분들은 아직은 돼. 여러분들은 저 정도 나이 되면 힘들어. 이제 뭐라도 찾아가지고 내 가족의 사촌에 뭐라도 찾아가지고 뭐 어떻게 저렇게 했지 않냐 그러면은 뭔가가 뭐 이슈가 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막 문제 삼아서 무조건 야 하나라도 티끌이라도 발견되면 보고서 채택 못 해줘 이래버리면은 채택되기가 좀 어렵죠. 그렇게 해서 감정 대결도 좀 커 지금 여당 야당이.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그냥 그 뭐 일상이에요. 올렸는데 인사청문회 막 해보고서 그 다음에 서로 막 대결하다가 보고서 채택을 기한 내 안 해줘가지고 청와대가 다시 해주라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청와대가 그냥 임명하고 반복되고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시험에 나왔을 때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포인트는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에 기속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잘 정리를 해놓고 가시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회 제도까지 지난 시간에 좀 제가 찝찌름 해가지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이렇게 있어요? 하고 끝났어.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 밑에 있는 절차 이렇게까지 뭐 다 알아야 되느냐 했을 때 그렇게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것까지는 이렇게 상세하게 다 알아야 될 것까지는 없는데 이런 정도는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간단히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채용으로 갑니다. 채용. 자, 앞서서 우리 인사행정론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사행정에 3대 변수가 있다 그랬어요. 인사행정에 3대 변수가 있습니다. 3대 변수, 3대 요소 이렇게 할까요? 3대 요소가 있는데 그 인사행정에 이제 3대 요소다 그랬을 때 뭐가 있냐면은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게 채용이라고 하는 거, 채용 내지는 이제 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또 이제 뽑아 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자리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채용, 임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무원에 대해서 능력 발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능력 발전. 특히 우리나라는 인사행정이 뭐라 그랬어요? 이 직업 공무원제야. 평생 써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능력 발전을 자꾸 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제대로 써먹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내가 25세 공무원이 됐다 그러면은 35년 하는 건가? 35년 하는 거잖아 공무원을. 35년 동안 써먹어야 되는데 35년간은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할 거야 아마. 35년이면 지금의 이 변화 속도를 봤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재교육 안 시키면은 이 사람들 그 도태됩니다. 뒤떨어져요. 여러분 이것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 갈 때가 90년대 중반쯤인데 90년대 중반에 대학을 갈 때 그때 저희 세대 때부터 학교에 내는 레포트를
타이핑을 해서 냈어. 그래서 저의 선배들 있잖아요. 선배들은 손으로 써서 내고 막 그랬대. 그랬는데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손으로 써서 낸 적은. 뭐 이제 기말고사 때 답안지는 뭐 손으로 쓸 그건 지금도 그렇게 다 하니까. 그런데 이제 보고서는 다 타이핑해서 냈는데 그 전에 저 바로 경계예요, 경계.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인데 제가. 근데 그 초반까지는 다 손으로 써서 냈다는 거야. 그런 분위기가 확 와버리니까 90년대 후반에는 어떤 뉴스들이 많았는지 알아요? 공무원 중에 이거 타자를 못 치는 거야. 컴퓨터를 못 다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90년대 후반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때 맨날 나오는 뉴스가 뭐 수원시 같은데 제가 진짜 기억나는 건데 수원시 공무원 뭐 이제 컴퓨터 못 다루면 도태시키겠다. 시장이 막 발표하고 이런 게 막 기사화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못 다루는 거야. 이거 못 쳐 이걸. 그래서 그때는 그 유명한 독수리 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알아요? 이게 뭔지? 그거 뭔지 알아요? 두 손가락으로 치는 거예요. 두 손가락으로. 근데 두 손가락으로 여러분 이거 메타 친다 이런 거 측정하는 거 그거 알죠? 그걸 한 400타 이상 치는 사람도 있어. 두 손가락만으로. 그래서 손가락이 거의 번개의 속도라고 보시면 돼. 두 손가락으로 겁나 빠르게 옮겨다니면서 막 치는 거예요. 눈으로 모니터는 못 보겠지, 모니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나마 그걸 치면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못 다루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다는 건데, 그게 심지어 제가 더 놀라운 거는 공무원 쪽에 제가 강의를 시작하고 2010년대 넘어와서 2010년대 초반? 지금으로부터 한 10년까지는 안 됐고 한 7년, 8년 전까지만 해도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문제 좀 내줘라 그러면은요 문제를 오려가지고 어디 문제집에 있는 걸 오려서 종이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거 못 따라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 그랬더니 자기 이거 못한대. 그러니까 이걸 못해도 여기다 맡기면은 알아서 해주니까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그죠? 문제가 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강의실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까지는 버텼는데 더 이상은 이제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거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직도 이걸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업무 보는데 연세가 아주 많은 사람도 아닌데도 그러더라고.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30년 뒤면 그래서 어때? 3년 뒤까지 일해야 되면은 이게 어떤 기기가 어떻게 나와서 뭐 어떻게 업무 패턴이 달라질지는 정말 이건 상상 불가능 영역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을 계속 리뉴얼 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도태된다고. 그 써먹을 데가 없다고. 그런데 막 60살까지 보장해줘야 되니까 꾸역꾸역 써먹으려면은 이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지겠어. 그러니 능력 발전을 계속 주입해줘야 돼.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사기양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기양양이라고 하는데 앙양이란 말 요즘에 안 쓰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기 진작 이런 정도? 사기를 끌어올려주는 거죠. 사기를 끌어올려줘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채용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할 건데, 채용이다 그랬을 때는 요 틀을 이제 어떻게 나눠서 이제 볼 수 있느냐? 이 틀을 보시면은 채용이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해보죠. 이제 신규 채용이 있잖아요. 그죠? 바깥으로부터 실제로 이제 바깥으로부터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신규 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합시다. 외부에서 외부 임용이라고 먼저 쓸게요. 미안해요. 외부 임용이라고 쓸게요. 이게 더 큰 틀로 이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 임용이라고 쓰고, 이 안에서 보면 이제 신규 이제 채용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신규 채용이 있을 수 있고, 외부 임용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신규 채용 외부 임용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임용의 방식이 아까 우리 개방형 이제 개방형 직위 같은 거 있었잖아요. 외부에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죠? 개방형이 외부에 데리고 오는 것도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시면 될 텐데, 신규 채용이다라고 하면은 이 신규 채용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공개 경쟁 채용하고,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게 지금 공개 경쟁 채용이죠. 공개 경쟁 채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경력 경쟁 채용이 있죠. 경력 경쟁 채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력 경쟁 채용. 그래서 경력 경쟁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뭔가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공개 경쟁 채용보다는 시험 과목이 좀 줄어든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되 다른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학원에서도 왜 굉장히 미남인 우리 학원 합격생 모델이 있는데 이제 수험생이 태권도 저 대표 출신이어가지고 어릴 때 태권도 전국체전 나가서 메달도 따고 뭐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무도 특채로 해가지고 무도 특채 이게 4단 이상입니다. 4단 이상으로 해가지고 출입국 관리직. 네, 여기는 영어랑 한국사였죠? 영어랑 한국사 이렇게 시험만 보면 돼요. 그런데 또 자기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점수가 뭐 꽈락만 면하면은 꽈락만 면하고 그러고 성적이 앵간히만 나오면 그러면은 붙는다 뭐 이렇게 했어요. 공부도 잘했는데 공부도 잘했지만은 또 그 경력 경쟁이 되니까 거기다 이렇게 했더니 또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또 합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수월해지는 이유가 갖춰놔서 그래. 갖춰놔서 뭔가를 갖춰놨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외국어 능력 있는 사람도 뽑고 막 그런데요. 외국어 능력도 막 그 자격시험 있잖아요. 외국어 시험, 제2외국어 시험 그런 거 막 1급, 2급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보통 되더라고요. 자격 요건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보통 일이 아니죠, 원래가.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뽑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 임용이다 그랬을 때 이런 신규 채용이 있고 개방형 직위로 이제 뽑는 거 아까 개방형 직위는 어떤 자리들 몇 % 뽑는지를 다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외부 임용이고 특히 신규 채용할 때는 말입니다. 신규 채용에 절차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절차가 있는데 신규 채용 같은 거 할 때 여기서 외부 임용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모집을 하겠죠. 일단은 모집을 할 것이고 모집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임용을 하는 이런 절차로 이제 갑니다. 그죠? 임용을 하는 절차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임용할 때 여기에서 이제 임용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임용도 15 임용을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정식 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정식 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라는 절차가 한 번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봐두셔야 되죠. 15 임용. 자 이렇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외부 임용이 이렇게 있다면은 내부 임용도 있습니다. 내부 임용. 내부 임용이다 그러면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배치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죠? 배치 전환이다. 내지는 이제 전환 배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배치 전환 내지는 이제 아니면은 승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배치 전환, 승진 뭐 이런 경우 등등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내부 임용이라는 게 이 안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임용이 다시 어떻게 나눠지냐면 내부 임용이 일단은요 수평 이동이 있어요. 수평 이동 이미 공무원인 사람인데 수평 이동 옆으로 이제 옮기는 것이고 수직 이동이 있거든요. 수직 이동 이렇게 나눠지는데 수평 이동이 결국에 배치 전환이에요. 저게 여기가 이제 수평 이동이 요게 배치 전환이다. 배치를 전환한다. 배치 전환이다. 이렇게 보는데 배치 전환이 되는데 이 수평 이동 같은 경우에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요. 전직이 있고요. 전보호 발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전입 전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파견이 있고 그래요. 파견.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수평 이동이다 그랬을 때. 전직이다 그랬을 때는 저거 뭘 전직이라고 하는 거냐면 용어들을 잘 정리해 놓고 가셔야 해요. 지금 용어들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전직이다 그랬을 때는 이 전직은 뭐냐면은 직렬에 대한 이제 변동이에요. 직렬 이동이에요. 직렬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이 이동할 때는요. 전직 시험을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전직 시험을 보는 게 이제 원칙이고 그 다음에 전보 발령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동일 직렬 내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같은 건 필요가 없죠. 이건 항상 하는 일이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동일 직렬 내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그거를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Z자 형태로 해가지고 순환 보직을 받는 거잖아요.
순환보직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것이고, 전입과 전출이다 그랬는데 전입 전출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아예 있잖아요. 소속에 대한 변경이에요. 공무원 소속 변경.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행정부 소속인 공무원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국회 소속으로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전입, 전출. 들어가는 쪽은 전입이고 나가는 쪽은 전출이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파견이다 그랬을 때에는 파견은 있잖아요. 자, 원소속을 유지하면서 다른 조직에 가서 다른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한 다음에 다시 원대 복귀하는 방식. 알죠? 파견? 네. 이렇게 해가지고 수평이동이 전직, 전보, 전입, 전출, 파견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수직 이동이다 그랬을 때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상승하는 이동도 있고 그 다음에 하강하는 이동도 있습니다.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이동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승진이 있고 그 다음에 승급이 있어요. 승진과 승급이 있는데 승진이다 그랬을 때는 계급이 한 단계, 계급이 상향되는 거죠. 계급 상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급공무원인데 8급이 됐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게 승진이죠. 승급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뭐가 돼요? 승급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 이제 계급이 아니라 여기는 호봉이 있죠. 호봉. 메토봉 하는 거. 뭐 7급 메토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호봉만 상승할 때 우리가 이제 승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강 이동이다 그랬을 때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하강 이동에는 여기는 이제 강임이 있고요. 강등이 있어요. 강임과 강등이 있는데 강임은 이것은 이제 조직 개편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계급의 이제 하강 또는 있잖아요. 조직 개편도 있겠지만은 또는 있잖아요. 또는 여기에 있잖아요. 아까 우리 막 전출, 전입 전출이 있었잖아요. 전입 전출에 따른 계급 하강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계급이 하강되는 경우는 전체 조직에서 그 최상위의 급수 있잖아요. 최상위의 급수가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 대통령 경호처 같은 데가 박근혜 정부까지 대통령 경호실이었는데 이 경호처로 바뀌면서 제일 위에 수장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내려와요. 그럼 나머지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줄줄이 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씩 잘못한 게 없는데 조직 개편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입 전출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입 전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직 이 소속을 바꿀 때 받아주는 쪽에서 그대로는 못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 그대로는 안 되고 당신이 우위 쪽에 전문성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 낮춰오셔. 아니면은 당신하고 맞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낮춰오려면 오고 말려면 마라.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가능하겠죠. 전직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전직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 낮춰가는 경우도 있다. 그럼 강입니다. 뭐 잘못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강등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징계입니다. 이게 징계의 한 종류로 보시면 돼요. 징계한 종류로서 강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잘못을 저질러서 한 계급이 낮아지는 거예요. 요건 뒤에 가서 다시 우리 공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 임용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좀 우리가 이제 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기본 틀 이외에도 여기 보니까 뭐 중앙 인사기관부터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으니까 요거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